60까지 했어요? 하다가 말았어요? 알겠습니다. 기능까지 했죠? 예. 자, 오늘은 이제 그 48쪽 주택 이어가 와죠. 여기 들어갈 차례죠? 예, 여기 맞죠? 여기 안 했죠? 자, 저번 주에 했던 거 복습 좀 하죠. 저번 주에 우리 뭐 배웠어요? 탄력성 배웠죠? 탄력성 결과 무슨 변화요? 양의 변화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격 등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수요자나 공급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수요량 공급량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 양 변화가 크다 그러면 분자값이 커지는 거죠. 뭐라 한다? 탄력적. 자, 기준이 뭐였어요? 우리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이었죠. 1.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것만 알면 돼요. 지금 무슨 뭐 계산 문제를 어쩌겠다 뭐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개념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 배웠어요. 우리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가지는 독특한 어떤 특징이 좀 있죠. 자, 우리 산에 있는 자연인 한번 떠올려 그랬죠. 자, 뭐 입고 있어요? 우비 입고 짧은 장화, 긴 수염, 회복원들이나 확장은 빠르다, 도망은 빠르다, 후퇴는 빠르다. 다음 어떻게 했어요? 오경사 비대칭, 짧은 확장, 그다음 긴 수축, 회복은 느리나 후퇴는 빠르다. 그 다음에 주기 일반 경기 약 2배, 진포 크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쵸?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저번 주에 했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우리 경기 측정 지표 있었죠. 자, 건축량은 무슨 지표예요? 공급 지표. 거리량은 수요 지표. 가격 지표는 조심해라 그랬죠. 보조 지표 쓴다 그랬죠. 경기에 좋아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만 단지 가격이 비싸졌다 해서 경기 좋다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순환 공매물 특징이 중요했었죠. 자, 어떻게 했어요? 자, 봐요. 회복 상향. 자, 도도한 건요 무슨 시장? 매도자 시장. 지금 값이 오르고 있죠. 매도자 파는 사람하고 매수자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많아요? 매수자가.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초과 수요니까. 맞습니까? 중개사무소 누가 많이 와? 매수자가 많이 와. 그러면 누가 거래 성립 시기를 앞당기는 사람이요? 매수자. 자, 박자 맞추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누가 귀해? 매도자가 귀해. 매도자 중시화. 지금 값이 오르고 있어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입장에서 보면 낮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무슨 선? 하한선, 하한 가격 이렇게 돼요. 자, 수구리 무슨 시장? 매수자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누가 많아? 매도자. 그러면 중개사무소 누가 많이 와? 매도자가. 그럼 누가 거래 성립 시기를 앞당기려 하는 사람이에요? 매도자. 그럼 누가 귀한 사람이에요? 매수자. 그래서 매수자 중시화.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입장에서 보면 높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는 거죠. 힘들어. 그래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뭐? 상한선, 가격 상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시장 배웠어요.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도심지에 있는 택지 점포인데, 위치가 좋다는 이야기는 부동산 시장에서만 살펴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가벼운 가격 상승을 지속하는 유형의 시장이다 보니까 불황에 강한 유형의 시장. 그랬었나요? 그 다음에 다른 거래에 신뢰할 만한 기준이 됐던 시장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어요. 안전시장, 세이프마켓. 그렇죠? 그러나 실수요자의 지탱되는 시장인데 경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저번 주에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장 있어, 시장. 자, 시장론 들어가지고, 자, 시장론 들어가지고, 첫째, 그냥 일반 시장 정의하고요. 부동산 시장의 정의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죠? 시장의 정의를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도 배웠고요. 기능도 배웠어요. 이제 오늘 뭘 배울 거냐면요. 두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주택이에요. 근데 이 주택이 그 입주자가 바뀌면서 어떤 변화를 좀 보여줘요. 주거 이동의 변화. 오늘 그거 살펴볼 건데요. 주택의 여고 과정이라 그래요. 주택의 여고 과정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내가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주변이 개발된다 그래요. 그럼 정보가 입수되자마자 땅값이 변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정보가 부동산 가치,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보는 이론이 있는데 효율적 시장 가설이에요. 효율적 시장. 그래서 이것도 좀 살펴보고. 자, 시장에서 내가 토지를 샀어. 그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상가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상업입지라 그래요. 입지론을 배울 겁니다. 입지론. 자, 자리를 점해서 이렇게 있게 되면 그 자리를 점한 장소를 입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입지론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 부동산 토지를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건물 지어서 어떤 용도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 물리적 절대값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의 여건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맞죠? 주변 상황이 변하게 되면 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입지를 한번 딱 하게 되면 주변 상황에서 벗어나기 또 힘든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입지 선정 활동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입지 선정을 잘못했다. 그러면 훗날 어떠한 노력을 가할지라도 그 손실을 만회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입지론을 반드시 출제해요. 반드시. 알겠죠? 반드시. 그래서 네 가지 정도가 원래 있는데요. 적지 마세요. 자, 여기 농업입지 이런 게 있어요. T는 이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입지 이런 것도 있고 상업입지도 있고 제가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 공업입지 제가 강의하는 동안은 말하지 않도록 한다. 자, 상업입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별표 2개.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이제 공업입지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입지나 이 주거입지는 이제 농업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대론으로 이 다음에 1월 달에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1월에 오늘 하지 않고요. 주거입지 같은 경우 결론만 나와요. 결론만 지금까지. 그래서 뭐 이론을 자세히 출제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알겠죠? 공업지까지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이제 이미 봤다시피 지대론 요게 이제 1월 달에 하면서 이거 같이 어우러질 거예요. 그래서 시장론이 가장 좀 다양하게 내용을 다뤄요. 시장론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강의 진행하고, 그 다음에 시장론 다음에 이제 정책론인데요. 정책론을 일단 뒤로 미룰게요. 뒤로 미룰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투자로 들어갈게요. 일단은 중요한 내용들을 시간 할애를 더 많이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11월, 12월은 우리가 뭐 학원 사정도 좀 그렇지만 개강을 좀 늦게 하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주수가 좀 적기도 하고 그러니까 투자론하고 감정평가론을 이렇게 할 겁니다. 투자론 다음에 이제 금융론이 있고요. 금융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관리론 이렇게 있어요. 개발관리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뒤로 일단 보낼 거예요. 그리고 감정평가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는 정책론 하지 않고 투자론 들어간 다음에 여기 하고요. 시간이 남으면 순차적으로 이거 이 순서로 할 거예요. 시간 없으면 이거 안 할 거야. 알았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11월, 12월 달에는 좀 그 시간이 좀 그 학원마다 엇박자야, 엇박자. 그래서 개강을 좀 빨리 하는 학원도 있고 늦게 하는 학원도 있고 가지고 안 맞아 이게. 그런 부분은 어떤 학원은 뭐 그냥 11월 초부터 개강. 여기 언제 개강했어요? 둘째 주에 했죠? 첫 주에 개강하는 학원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냐 금요일에 따라서 주수가 또 안 나오는 학원도 있고 그래요. 뭐 6주로 끝나버리는 학원도 있고 막 그래요. 시간이. 여러분 이제 연말 되면 어때요? 몸만 들썩거리는 게 아니라 마음도 들썩거리죠. 몸도 움직여야 되겠지만 연말 연시 되면 또 학원 안 온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주는 되게 이제 좀 이렇게 휴식기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것을 빨리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것은 마음 편안하게 들으면 돼요. 나머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첫날 강의할 때 그랬었죠. 중요한 거 뭐가 제일 중요하다서 경제론, 그다음 투자론, 그다음 감정평가론. 경제론하고 시장론이 범주가 아주 광범위하니까 좀 다뤄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왜 이거 안 해요? 그러지 마. 나는 다 해주고 싶지. 근데 시간이 학원마다 달라요. 학원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투자로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투자론을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진행해 가겠습니다. 오늘 투자론은 아마 그 개념 정도 이야기하고 끝날 것 같아요. 자세히 들어가기보다는 전체 이제 학습의 아웃라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죠? 자, 저번주에 했던 게 이거였죠? 오늘은 이거 합니다. 알겠죠? 네, 읽어봐요. 뭐라고요?
여과란 말은 여과지 필터 들어본 적 있죠? 네, 맞습니다. 필터링 프로세스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이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일단은 시장을 분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원인에 따른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 결과물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단박에 분석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도 막 시작했을 때 이상적 시장 완전 경쟁 시장과 그렇죠? 우리 현 시장의 불안정의 시장을 나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수요 공급 이론 배울 때 자, 수요법칙과 공급법칙 이야기할 때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은 뭐 하더라 봐? 동일하다고 보고 또 분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분석할 때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주택의 종류도 구분할 때 이분법을 써요. 이온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분법. 자,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주거의 질이나 주택의 뭐 주변의 뭐랄까 생활 편의성 이런 걸 좀 따졌을 때 또는 가격 수준도 좀 고려될 수도 있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이런 주택을 고가 주택 이렇게 해요. 그냥 얼마짜리 이상이 고가예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네? 여기서 아파트 35평이 9억이면 엄청난 고가죠. 강남 가면 20억이에요. 강남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할까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은 뭐라 하고 고가 주택 아니면 저가 주택 알았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 고가 주택에 입주해서 사는 사람을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소득이 얼마일 때 고소득층이면 묻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분법 쓰는 거야. 그럼 저가 주택에 사는 사람은 무슨 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분석이 안 되니까. 이걸 이분법이라고 그래. 이분법. 그래서 우리 시장도 안정적인 시장 아니면 뭐예요? 불안정한 시장. 그 다음에 해당 상품 가격이 변화하면 다른 요인은 동일하다고 본다든가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분석을 못하니까. 지금 이해했나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신축 아파트가 있어요. 최근에 분양을 했어요. 근데 어떤 아파트는 지어진 지 20년이 됐다 칠게요. 둘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해보도록 하죠. 둘 중에 어떤 게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일까요? 신축 아파트. 맞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얘기는 누가 살을까요? 고소득층이 살고 있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주택의 질이 점점 나빠지겠죠. 노화되고 그 다음에 가격도 점점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확정되지 않는 한 일단 질이 하락하고 가격도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처음에 여기 살고 있던 이 사람 있잖아요. 자, 재개발 재건축 확정이 안 된다면 값이 뛸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 새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서 분양을 한다 그래요. 그럼 이사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기가 빈집이 생기죠. 빈집이 생기면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공가라고 해요. 뭐라 한다? 공가. 이렇게 이제 공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격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질도 저하되고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저소득층이에요. 제가 묻지 않았죠? 조용히 하고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다. 알았습니까? 야, 강의하는데 먼저 알아서 이야기하지 말아요. 알겠죠? 다른 사람한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소득층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주택이 질이 저하되고 가격도 하락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택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맞죠? 그러니까 봐요. 필터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또 물이 들어왔다 빠져나가고 이런 것처럼 그렇죠? 처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고수지 들어와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저수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필터링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주택의 질이나 소수준이 낮아지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필터링 다운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하향 여과. 한글로 뭐라? 하향 여과. 이렇게. 만약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되거나 신도시 개발되게 되면 새집이 되어서 고소득층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것은 필터링 업 상향 여과. 이렇게. 알겠습니까? 필터링 프로세스. 대충 알겠죠? 그죠? 자, 이렇게 주거의 질과 소득층 변화에 따라 주거이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주택의 여과 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그림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새 아파트가 있었어. 처음에는 새 아파트였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됐어. 집이 좋아 보여요? 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질이 저하되고 그렇죠?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요.
고소득층이었어요 처음에는. 맞죠? 처음에 이제 고수득 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됐어요. 자, 요 주택이 현재 시가가 얼마인가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지역에 따라 좀 다르니까 그냥 이렇게 3억 이렇게 할게요. 네, 3억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 여기 사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것을 리모델링 하면 어떻게 될까? 개량 비용. 개량 비용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게 한 3천만 원 정도 하면 거의 새 아파트처럼 바꿀 수 있대요. 그래서 만약 개량하게 되면 개량 후 시가는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똑똑한 고객 중에서 물어봅니다. 야, 지금 현재 3억인데 내가 리모델링 3천만 원 드리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많이 받아봐야 3억 2천만 원. 이 정도면 진짜 잘 받은 걸 거다. 그래. 아니, 지금 팔면 3억이고 개량비 3천만 원이면 리모델링 했을 때 내 아파트는 3억 3천 원 최소한 되고 이보다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인접성이 생긴다고 배웠죠? 그 인접성 하면서 제가 하나 가르쳐 준 게 있는데 뭐가 파생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외부 효과. 주위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자, 외부 효과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유리한 것은 외부 경제. 그렇죠? 자, 불리한 것은 외부 불경제. 그랬었나요? 자, 외부 경제를 다른 말로 정 플러스 정의 효과. 네,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를 다른 말로 마이너스 부외부 효과 이렇게 불러요. 근데 나 혼자 이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떼다가 옮길 수는 없잖아요. 땡과 동시에 떼기도 힘들겠지만 수돗물 전기 끊기겠지 뭐.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좋은 작용이 아닌 나쁜 작용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만큼 비용을 추가로 투입했지만 실제는 3억 3천이 아니라 3억 2천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죠? 네. 그러면 잡아요. 개량 후 가치 상승분이 지금 얼마냐면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개량 비용이 얼마인가 했더니 3천만 원이에요. 그럼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개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자, 개량 비용이 3천만 원인데 가치 상승분이 5천만 원이 됐다. 2천이 아니라. 그러면 개량해서 고소득층이 그대로 살아요. 리모델링 해서 사는 게 맞아. 그럼 주위에 또 유리한 작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주변은 다 좀 멀쩡한데 나만 좀 문제가 있어. 그럼 값이 좀 낮아진 상태야. 이때는 리모델링 하면 값이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 가정해보죠. 그러면 이제 주변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주변에 신도시 개발하거나 재개발하는 지역이 있다 칠게요. 신도시 개발하거나 재개발하는. 번쩍번쩍 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신도시 재개발 이렇게 했는데 분양가액 공개할게도 3억 3천이야.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죠. 그러면 여기 살고 이 사람은 여기 살 이유가 없죠. 지금 팔면 3억 받을 수 있고요. 통장에 3천만 원을 찾아서 이쪽으로 이사 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고소득층이에요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 재개발 재건축 확정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가격이 뛰어.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면 어때요? 가격은 계속 하라고 질도 저하되겠죠. 그럼 여기 공가가 생겼는데 누가 들어와? 저소득층이 들어와. 저소득층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저소득층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슨 여가? 하향여가. 필터에 물이 통과하듯이. 그리고 질도 저하되고. 맞죠? 무슨 여가? 하향여과.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상향여과. 그러면 요 왼쪽은 왜 이렇게 신도시 개발되거나 재개발됐을까? 자, 개량 후 가치 상승분이 개량 비용보다 더 커서, 그렇죠? 개량된다. 이 개량을 좀 넓게 이해하세요. 재개발 재건축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을 이해하세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누가 사냐면 고소득층이 살아요. 고소득층이 살고 여기는 이제 누가 살 것 같아요? 저소득층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소득 주거지역과 저소득 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진 현상을 뭐라 하냐? 주거분리 그래요. 뭐라 한다? 주거분리. 그 다음에 이제 직주분리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은 직장과 주거지가 나눠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주거지 자체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 나누는 현상을 뭐라 한다? 주거분리 그래요. 주거분리. 이게 원래 누가 살았었어요?
응. 이사 가자. 이 빈집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직 사람들 이사 안 갔다 칠게요. 한 사람만 이사 가고. 이분이 뭐 차 한잔 마시고 있겠지 이렇게. 차 마시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아, 느낌이 안 오구나. 자, 차를 이렇게 들고 마시고 있어요. 무슨 대접으로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빈집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고소득층이 빠져나간 이 공가에다가 이제 저수층이 들어올 거예요. 처음부터 다 저수층 바뀌진 않겠지. 점진적으로 바뀌지. 그러면 지금 고수층이 서 있다가 여기 이삿짐을 쳐다보면 가관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리어카에다가 이불 뒤집어 씌우고 솥단 엎어가지고 바닥은 까만 게 보이고 타이어로 만든 고무줄이 있죠. 꽁꽁 묶고 쓸고 올라와요. 그러면 자, 이 사람 허걱 그러겠죠? 헐 그러느라. 그러면 저수층이 들어오게 되면 동질적으로 느껴져, 이질적으로 느껴져? 그렇지. 이질적 요소가 처음에 개입되면 인베이전, 침입 그래. 뭐라 한다고요? 침입.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침입이 일어난 거예요. 침입이. 그랬다가 이게 다 저수층으로 바뀌었다. 석세션 그래요. 이제 번역은 계승이란 말도 쓰고요. 천이란 말도 쓰고 그래요. 천이 또는 뭐 계승 이렇게 불러요. 또는 계승 이렇게 현상이 부르죠.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에 농촌지역이었다가 또는 노후된 주택이었다가 새집 지어서 고수층이 들어오죠? 벌써 차가 다르잖아? 무슨 차? 어떤 차가 들어올 것 같아? 어? 링컨? 링컨 컨티넨탈 좋아하세요? 그러시구나. 그렇군요. 요즘 많이 좋아졌다 그래. 미국 차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처음에 침이, 그 다음 또 뭐? 천이, 개성 이렇게 바뀌고. 근데 좀 특징이, 이것은 가만히 놔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절로 생기죠? 그래서 이것을 능동적 순환이라 그래요. 가만히 놔도 되니까. 근데 여기는 가만히 놔둬도 되는 게 아니라 재개발 시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와서 막 재개발하는 거니까 수동적 순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능동적 순환과 수동적 순환 중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거. 여기 20년 이상 걸리잖아, 그죠? 여기 입장에서는 수동 아니에요. 그리고 수업 중에는 질문 안 하시고 나중에 봅시다. 네? 나중에 궁금하실 때도 좀 참으세요. 알았죠? 네. 자,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한 20년 이상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보통 우리 여가가 지금 요걸 좀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은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여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뭐 계획에 따라 뭐 이렇게 변해지게 되는데 이게 말미암아서 단기간에 이루어져, 단기간에. 그렇죠? 네, 그런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계지역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경계지역이. 이제. 자, 고가 주택이 1동부터 20동까지 이렇게 아파트가 있었어요. 응? 1동 창문 이렇게 여니까 한강이 보여. 근데 20동 창문 열었더니 여기 보여. 둘 중에 어떤 게 값이 쌀까요? 어? 한강이 보이는 게 값이 싸다고? 비싸다고. 그러니까 자, 이 아파트가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치가 싸게 거래될 가능성이. 이거 할인 거래될 가능성. 무슨 거래? 할인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것도 이쪽으로 갈수록 유리한 거죠? 사람들은 정의 외부 효과의 편익은 추구하려 하고 부의 외부 효과 피해, 손해는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쪽으로 올수록 어떻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할증되어 거래된다.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지금 그 양가리 1번에 주택의 여과적인 개념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밑줄 그어놓은 거 그으세요. 예, 한번 그어 보시면 어디를 보냐면 자, 주택의 질 밑줄. 그다음에 끝에 가서 가구의 소득 밑줄. 자, 지금 첫째 줄 하고 있어요. 주택의 질과 가구의 소득. 됐습니까? 예. 그리고 뭐라 되냐? 변화 밑줄. 변화. 그리고 가구 이동 관계. 가구 이동 관계. 이걸 뭐라 그래?
여과정이라면 여과정. 자, 그런데 결론이 하나 있어요. 미리 결론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공과 이야기 했었죠. 예, 그래서 여과정이 일어나려면 주거 가구 이동이 일어나야 되니까 공과가 필수적이에요. 빈집이 있어야 그렇죠. 필터링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공과 필수적이고 두 번째 70년대 새 아파트하고요. 최근의 새 아파트 한번 비교를 해봐요. 70년대 최근의 새 아파트 보면요. 호텔처럼 느껴질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들은 주어진 예산에 따라 질이 좋은 걸 높은 걸 선택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물건들은 도태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질은 계속 뭐예요? 향상돼 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봐요. 하향여가 돼서 노후된 주택을 할지라도 최근에 노후된 주택하고요 70년대 노후된 주택은 비교가 안 돼. 아무리 이렇게 주택이 노후화된다 할지라도 주거의 질은 어떻게 돼요? 주택의 질은 점점 향상돼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집도 절도 없던 사람이 이제는 요게 예를 들어서 3억짜리면 자 가진 돈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3억 3천이면 가진 돈이 3억밖에 없다면 살 수는 없었겠죠. 근데 만약에 소득이 늘어났다 그럼 이거 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제 소득주 변화에 따라 이런 변화를 가지고 된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주택량 공급량은 증가한다고 봐요. 신축하고 철거를 고려했을 때 신축의 비중이 훨씬 더 커요. 철거는 거의 무시해도 돼요. 주택이 우리가 철거되면 새로 주택이 지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 맞죠? 그래서 주택이 사라지는 경우보다 신축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주택 공급량은 늘어난다고 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양가락 2번 주택의 과정 주요 결론 찾았나요? 자, 동그라미 1번의 끝에 가서 외부 효과에다 밑줄 거예요. 외부 효과 됐습니까? 외부 효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공가에다 밑줄 거예요. 공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둘째 줄에 질을 개선 밑줄 질 개선. 4번 끝으로 가서 주택 공급량 증가의 밑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가로 3번 하향여과. 이건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상위계층 소득계층에 사용하던 기준주택의 하위계층 소득계층을 사용으로 전환 밑줄 전환. 그 다음에 셋째 줄 가운데쯤에 주택 개량 비용보다는 주택 개량 이후 주택 가치 상승분이 더 작은 경우 밑줄. 그 다음에 상향여과 들어갑니다. 하위 소득계층 저소득 사이로 기준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상위 고수층으로 전환 밑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면 49쪽에 상단에 가운데 줄쯤에 자, 주택 개량 비용보다 주택 개량 이후 주택 가치 상승분이 더 큰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새집이 되면서 누가 들어와요? 고속주인이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02번 주거분리와 주택의 상하향 여과. 주거분리 개념 1번 첫째 줄 가운데쯤에 고속주 주거지역과 저속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2번하고 3번 4번은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는데 3번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밑줄까지 그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주 주거지역이 계속 고속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가치 상승분이 더 크다면 그대로 고속주는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5번하고 6번을 묶어봐요. 5번하고 6번을 묶어가지고 자 하향여과 자 설명 들어갑니다. 둘째 줄에 저소득층이 침입 여기까지 밑줄 저소득층 침입. 처음에는 뭐 했어요? 침입. 여러분 강도 들어오면 침입자죠? 그래 이질적이니까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몸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막 바늘이 들어온다. 그럼 침입당한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미 바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탁탁 맞고 바늘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몸이 풀리죠 이제. 그때 뭐가 돼요? 이제 천이. 여러분 주사 맞는 거 싫어하는 사람 많아. 요즘 그 우리 아들놈 말이에요. 원래 어렸을 때 주사 맞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 조금만 따끔하면 된다고 별거 아니래. 그래서 참 용감하다 했더니 알고 왔더니 지네 엄마가 무슨 약속을 한 거야 뭐 사주기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침입. 그다음 뭐예요? 계승. 그러니까 자 봐요. 처음에 일진 요소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막 그 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됐다가 전체가 다 저소득으로 바뀌어 버리면 종래 끝이 다 교체돼 버렸죠. 그걸 뭐라 그래? 천이 계승 그래요. 천이 계승. 그다음 동그라미 6번 사양여과 누가 처음에 들어왔어요? 고소득층이 침입. 그다음 줄 뭐예요? 천이 계승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밑에 보니까 그림이 보이는데 저가 판사한 그림보다 훨씬 간단하게 그려져 있죠? 뭐 그런 거야 그냥. 자 넘겨봐요.
넘겨보면 동그란 3번 경기지 왼쪽에 고숙자 고소득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주택은 할증 밑줄. 주어가 뭐예요? 저소득층 주택은 여기 주어예요. 알았습니까? 예, 얘는 유리하죠. 유리하잖아. 예, 유리하죠. 할증되어 거래되고 그 다음에 둘째 줄 저소득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주택은 주어가 뭐예요? 고소득주택은 불리하죠. 무슨 거래? 할인돼요. 그래. 나오면 맨날 여기서 나와. 시험 여기서 다 나와. 여기서. 지금 여러분 이 다음 기본서 나와도 그 나머지도 안 나와. 여기서 나와. 그 다음에 1년에 내가 기본서를 봤는데 좀 막 그 방대하게 뭘 많이 적혀있고 그래요. 핵심이 뭘까? 그러면 이 책을 다시 한번 해보고 아 맞아. 내가 11월 12월에 그거 들었던 게 핵심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알겠죠? 밑줄도 그었죠? 이렇게. 그래서 11월 10일 끝나면 이 책은 저기 페이지 줍는 할머니가 드린다. 집에 놔둔다. 네, 집에 놔둔다. 할머니 힘드시죠? 여기 가져가서 그러면 안 돼. 잘못하면 내 인생을 가져갈 수 있어. 그래서 잘 보관해 주시고 자 이제는 또 뭘 볼 거냐면 이렇게 그림 그리니까 이해가 더 쉽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렇게 그림도 많이 그리고 그래요. 머리에 이렇게 입력을 좀 시켜야 되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 저는 그림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자 이제는 그거 할 거예요.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할 게 이것은 혈족 시장 가설입니다. 가설이에요. 가설. 가정이다 생각하면 돼. 가정. 이렇게 가정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학자들이 탁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현실 상황을 여기다 대조 비교해 보는 거예요. 다른 점하고 공통점이 있는지 없는지 대조 비교를 해서 현실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그런 거죠. 미리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런 방법을 좀 배울 건데요. 일단은 이거 원래 경영학에 있던 걸 오늘 부동산에서 가져온 거예요. 시장의 효율성 그러면 정보가 얼마만큼 가치에 반영되는가 이런 걸 이야기한다면 효율적 시장 이러면요. 정보가 가치에 잘 반영되는 시장이에요. 알았죠? 네, 정보가 그래서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뭐가? 정보가 어디에?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지체 없이 잘 반영된다는 이야기. 근데 이 정보가 뭐냐에 따라 세 가지 시장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잘 들어갑니다. 지금 가설이에요. 가설. 학자가 탁상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눠보자. 알겠죠? 타입을 A, B, C 타입을 일단 나눠.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 정보를 세 가지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어요. 과거의 추측 정보가 있을 수 있고요. 현재 공표된 정보, 입수 관한 정보, 그 다음에 미래 정보, 아직 공표가 안 되거나 내부 정보 이런 것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첫째, 약성 효율적 시장 이런 게 있고요. 약성 효율적 시장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강성 효율적 시장. 세 번째가 강성 효율적 시장. 자, 약성 효율적 시장은 자, 아까 이미 제가 정보 이야기 했는데요. 과거 정보 있죠. 과거 정보. 과거의 추세적 정보가 잡아요. 무슨 정보가? 과거의 추세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과거 정보는 당연하고요. 현재 정보, 현재 공표된 정보, 공표된 입수 가능한 정보가 반영되는 시장.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까지 반영되는 시장. 그래서 이 미래 정보는 공표되지 않았거나 내부 정보인 같은 경우에요. 이런 걸 이제 미래 정보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나눠요. weak, semi-strong, strong 이렇게 세 손. 가끔 번역을 weak 번역을 약성 이렇게 하지 않고 약형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또 약성은 들어봤는데 약형 안 들어봤다고 또 시험장에 가면 또 당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번역상의 차이입니다. 약성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하기도 한다. 약형. 여기는 중강형,
강형 그래도 맞아요. 아, 형이나 성이나 같잖아. 형님이나 성님이나 안 터져? 다른 학원에서 터지던데. 좀 웃음을 아끼시는군요. 그래? 두고 보자. 그래서 약성 혈주시장은 과거 정보가 지체 주체와 여기는 무슨 정보가? 현 정보가. 여기는 미래 정보가.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탁상이 셋으로 나눴어요. 세 가지 타입으로. 자, 우리 이제 현실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현 시장을 굳이 분류한다면 셋 중에 어디에 가까울까요? 그래서 우리 현 시장은 중강성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어디까지 나타날 수 있다? 중강성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가능하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요, 현재 공표된 정보가 금방금방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매스미디어도 발달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현재 공표된 정보가 잘 반영이 안 되는 약성이 가까운 그런 나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마다 나라마다 어떤 혈주 시장 유형인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좀 발전된 나라는 어디까지 나타날 수 있다? 중강성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둘 중에 중강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중강성이 가깝다. 그러나 완벽한 중강성은 아니야. 이것은 과거 정보와 현 정보가 100% 반영된다는 뜻이고, 알았습니까? 네, 우리 현실시장은 과거 정보, 현 정보 반영되지만 반영되는 효율성 정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은 주가의 정보가 반영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좋아요. 내가 이렇게 강의를 전달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잖아, 정보를. 그지? 근데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우리 현시장은 중강성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효율성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강성 봐요. 강성은 뭐예요? 미리 정보에 반영되죠. 야, 모든 정보가 반영되는 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렇지. 이상적 시장 무슨 시장? 완전 경쟁 시장. 그러니까 이 강성 혈주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고 진정한 의미의 혈주 시장이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강성은 약성을 포함하고 강성은 중강성을 포함. 그렇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보를 분석한다. 그러면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과거 정보 분석할 수 있고요. 과거 정보 물론 현 정보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분석해요. 이걸 분석할 수 있어요? 이걸 분석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쌀을 뿌리거나 숟가락을 흔들거나 종을 흔들면서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근데 자기 인생도 모르잖아. 그런 분이 그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가게 돼요, 그죠? 무슨 영험을 이제 바라고. 근데 자,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여기까지 분석하는 건데 정보 분석의 유형을 나눠보면 첫 번째가 기술적 분석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있을 수 있어요. 기술적 분석은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라고 해서요. 과거의 추세적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예요. 정보까지 분석하면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 현재 공표된 정보까지, 현재 공표된 정보까지 분석을 하면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자, 분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과거의 추적 정보까지 분석하면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라고 해요. 약간의 기교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현재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펀더멘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현실 시장은 현재 정보까지 반영되는 시장인 것은 맞죠. 잘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 그래서 현재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 뭐라 하자? 기본.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탁상에서 세 가지 유형의 시장으로 나눌 거예요. 여기에다가 자 봐요. 어떤 사람이 기술적 분석을 했다고 하자. 다시 한번. 약성 혈주 시장은 과거의 정보가 반영된 시장이라 하자. 탁상에서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냥 정했어. 그냥 가정이 가정. 한 번만 더. 과거 정보가 잘 반영된 시장을 무슨 시장으로 하자? 약성 혈주 시장을 하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기술적 분석을 했다고 하자.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냐? 자, 과거 정보는 이미 시장까지 반이 다 끝났는데 여기 와서 과거 정보 열심히 분석해봐야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의 이윤을 얻는 것을 정상 이윤이라는데 이걸 초과인은 얻을 수 없어요. 무엇을 얻을 수 없다?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초과이윤. 초과이윤은 불가능해요. 이런 시장에서는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된 무슨 정보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현재 정보가 있거나 또는 미래 정보가 있다면 이 사람 뭐 위에 설 수 있겠죠? 이때는 초과이윤이 가능할 수 있어요. 초과이윤 가능. 지금 이해하셨어요? 가설이에요, 가설. 그 다음에 잘 보여? 지금 여기서 이게 기술적 분석해봐. 의미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거 기술적 분석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정보까지 반영되는데? 현 정보. 야,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이런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석기시대. 여기는 청동기. 여기는 철기. 알았어요? 지금 여기 석기 가지고 놀고 있는데 석기 들고 와봐야 이길 수 없어요. 청동기랑 칼을 들고 오면 이기는 거지. 지금 이해했어요? 그럼 이해를 잘하더라고. 그럼 봐요. 어떤 사람이 지금 봐요. 청동기를 들고 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 와서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기본적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현재 정보를 분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술적 분석해봐야 소용없고 여기에다가 기본적 분석을 한번 해보자. 기본적 분석. 해봐요. 지금 무슨 정보까지 반영이 됐어요? 현재 정보까지. 현재 정보까지. 근데 기본적 분석은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청동기 시대인데 청동기 들고 와봐야 우위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근데 뭐가 있으면? 미래 정보. 그러니까 우리 현 시장에서 기업이 내부 정보 빼가지고 주가 조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초과이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설에 따라. 그럼 여기서 기본적 분석해봐요. 의미 없죠? 의미 없어요.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분석은 두 가지예요. 기술적 분석 아니면 기본적 분석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무슨 분석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잖아.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는 신들이 사는 세상인데 분석 불필요? 그런가요? 분석이 불필요해요. 그러면 분석을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교재 한 밑줄을 그어볼까요? 50페이지 보면 말이죠. 양가리 2번으로 바로 갈게요. 시장의 효율성과 효율적 시장. 동그라미 2번 효율적 시장. 새로운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지체 없이 그렇죠? 반영되는 시장 밑줄 됐습니까? 그 다음 02번 기술적 분석이란 둘째 줄 찾았어요? 가치에 대한 과거의 추적 정보를 분석하는 경우. 그 다음 줄 셋째 줄 기본적 분석이란 가치에 대한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분석하는 경우. 됐습니까? 네. 양가 1번 약성 효율적 시장은 밑줄 다 글 수도 없고 참.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과거의 추적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효율적 시장. 동그라미 2번 그 줄 그때쯤에 기술적 분석 밑줄. 그 다음 줄 초과 이윤 이익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 동그라미 3번 현재 공표된 정보나 공표되지 않는 미래 정보가 존재. 초과 이윤을 획득. 됐어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 오른쪽 양가리 2번 중간성 효율적 시장. 동그라미 1번 과거의 추적 정보는 물론이고 현재 등 공표된 정보가 이렇게 하면 정보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끝에 기본적 분석 밑줄. 그 다음 줄 초과 이윤 이익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 3번 끝에 공표되지 않는 미래 정보가 존재. 그 다음 줄 초과 이윤 이익을 획득. 양가는 3번 강성 효율적 시장. 동그라미 1번 과거의 추적 정보와 현재 공표된 정보를 물론이고 공표되지 않는 미래 정보. 동그라미 2번 어떠한 분석 그 줄 끝으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 3번 진정한 의미 효율적 시장. 완전 경쟁 시장과 부합되는 시장. 양가로 4번 현시시장. 어떠한 효율적 시장이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며 미국하고 아프리카는 다를 수 있어요. 아프리카는 아마 약성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같은 효율적 시장. 자, 미국하고 한국 비교해 봅시다. 중간성이 나타나긴 해. 현재 정보에 반영이 되지만 반영된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효율성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죠. 자, 쉬는 시간.